아까 우리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중 매매. 동산을 팔기로 해놓고 딴 데다 팔아버린 거, 이중 매매한 거 배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채권도 양도하기로 해놓고 안 한 거 배임 안 되고, 부동산은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제가 말은 된다고 그러놓고 판서를 안 된다고 X라고 썼나 보네.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은 나중에 전 시간에 판서에 혹시 제가 말은 된다고 그러면서 X라고 했으면 그거 제가 판사 잘못한 거니까 아셔요. 네? 가끔가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 내 마음대로 안 나갔나 봐. 왜 X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자 나머지만 이제 하고 끝냅시다. 우리 승진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 지금 이게 승진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필요한 건데 시험이 지금 승진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아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보실 건데 하여튼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해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또 한 분이 아까 고맙다고 음료수를 또 여기 있는 친구들 통해가지고 음료수를 보냈는데 잘 마실게요. 나중에 꼭 합격해가지고 한번 오세요. 제가 점심 한번 살 테니까. 자, 거기 나머지 좀 봅시다. 이제 형법 관련된 거 있고 형소법에는 이번에 압수수색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좀 나왔어요. 그거 조금 보시고 그러면 돼. 자, 거기 51번 봅시다. 이것도 배임 수재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배임 수재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 그랬습니다. 배임 수재. 구성 요건이 이것도 배임이라는 요건 때문에 타사위자 똑같죠. 타인의 사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이 사람이 배임죄하고 다른 점은 배임죄는 배임을 하고 이득을 얻고 손해를 주는 거. 이게 배임죄죠. 우리 배임 수재는 뭐라고 했죠? 타사위자가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필요 없고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오히려 이득은 받아야 돼. 이득은 있는데 뭐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득인데 여기는 재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득, 재산적 이익하고 뭐까지? 재물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재산을 취득을 또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배임수재는 제가 이렇게 좀 외우라고 했죠. 타사위자가 부탁한 재산을 취득하는 거. 이게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 배임죄하고. 배임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배임죄하고. 그래서 배임죄하고 배임수재는 다른 죄라고 했잖아요. 이득이 재물까지 들어가요. 여기 재물까지 들어가고. 손해 필요 없어요. 손해 필요 없어요. 취득만 하면 돼. 취득만 하면 돼. 여기 이제 배임수재인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요 부정한 청탁하고 요 이득의 문제인데 요 이득이 자기가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해도 되는 거 알죠? 취득은 이 사람이 해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보세요.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은 신문사의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신문사에 뭐가 돼요? 타사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문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회사의 직원들은 전부 타사위자예요. 회사의 직원들은 전부 타사위자입니다. 그럼 누가 타인이에요? 얘가 타인이 되는 거야. 얘가 신문사가 타인이고 신문사를 위해서 기자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타인이에요. 그러면 신문사 기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을 취득하면 이게 배임수재인데 이 재산을 누가 취득한다고요? 이 재산을 취득을 본인이 받을 수 있고 이 타사위자가 받을 수도 있고 누가 받을 수도 있고 제3자가 받을 수도 있고 여기 본인, 기자, 타사위자가 받아도 배임수재, 제3자가 받게 해도 배임수재. 근데 요 사례는요 누가 받았냐면 신문사가 받았어요. 신문사가. 왜냐하면 부정한 상서 기자들한테 해요. 기자들한테 우리 기사 좀 써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대신에 돈을 신문사에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걸 주냐? 광고 형식으로 부정사도 하거든. 신문에 광고 내는 형식으로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원래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요런 거야. 자기 PR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써주게 해달라고 한 거야. 원래 광고는 돈 내고 광고를 하는 거 맞죠? 근데 광고로 나오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 그냥 지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기자가 뭘로 써줘버리면, 기사로 써줘버리면요, 이게 팩트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쓰는 거지. 기자가 내가 취재를 했는데 A 회사가 최고더라 이렇게 써줘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줘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광고를 하는 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일반 이 신문 구독자가 봤을 때는 광고는 그냥 얘가 광고한다고 보지만 이렇게 놔버리면요, 이거 팩트로 오인해버리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 받고 광고를 내는 거야 아무 상관없죠. 돈 받고 신문사에다 광고 내는 건 신문 기자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삼성전자 요새 폴더폰 나왔어. 좋다고 삼성전자가 광고를 해. 그럼 신문사에다 돈 받고 광고 내줘.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돈을 받고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 폴더폰이 최고더라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사가 아니잖아. 기사를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좀 가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뭘까요? 부정한 척 다 맞다는 거야. 자, 부정한 척 다 맞아요. 근데 부정한 청탁이 맞는데 그럼 기자들이 이걸 써주잖아요. 근데 무슨 형식으로 했다고요? 기사 형식으로 했지만 광고비를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신문사로 들어가요. 신문사로. 그러니까 글은 기자들이 써줬지만 돈은 신문사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배임수재가 돼야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태를 보니까 배임수재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받아. 여기서 기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기자가 받은 게 아니라 신문사로 들어가.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신문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이건 배임수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돈은 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가로 1번.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유료의 기사의 내용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광고를 기사 형태로 내는 건 해달라고 하는 건 뭐다? 부정한 청탁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가로 2번. 사무처리자 본인이 직접 재물을 기자가 자기가 직접 재물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제3자한테 받게 하거나 뭐 친구한테 뭐 받게 하거나 뭐 제3자라고 하면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법이 지금 배임수재자가 원래 제3자가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지금 제3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3자를 배임수재에 집어넣은 이유가 이 제3자가 받는 것도 처벌하려고 한 건데, 근데 문제 그 밑에 여기 제3자는 누구는 안 들어간다? 타인은 안 들어간다. 신문사는 안 들어간다. 그 신문사에 이게 포함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밑에 신문사가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사가 받은 건 뭐가 될 수 없다? 배임수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들이 피고인으로 돈을 받아요. 근데 광고비는 신문사로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임수재가 되느냐? 제3자나 기자, 사무처리자나 기자 본인이나 타사위자나 또는 제3자가 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타인 본인이 받았네요. 타인이. 그래서 이거는 배임수재가 안 된다. 다만 여러분 가로 2번에 5째 줄에 제가 6째 줄에 밑줄 친 거 있죠. 그것도 하나 읽어봅시다. 자,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겠지. 이런 내용이 어디서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 제3자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면 제3자 뇌물수수지만 그 제3자가 자기 와이프야. 그러면 지가 받은 거다. 그냥 수뢰죄다. 똑같은 거야. 그런 내용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51번도 의미가 좀 있어요. 그 제3자의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좀 알아두시고. 자, 밑에 52번.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에 대한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 거짓 기재가 없는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안 된다. 이제 팥쥐 얘기했었죠. 팥쥐.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이 명의자가 누구죠? 이 서류의 명의자. 작성자하고 똑같은 경우에요. 남의 이름 자기 이름이야. 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쓴 거예요. 왜? 작성죄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 여기 지금 남의 이름 쓰면 뭘로 간다고요? 위헌죄로 가는 거야. 근데 자기 이름 쓰면 같았잖아. 자기 이름 쓰면 이건 작성죄로 가는 거고, 작성죄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격 모형 작성이 있고 허위 작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서죄라면 무조건 남의 이름이냐 자기 이름이냐부터 찾으셔야 돼. 자기 이름은 절대 위변조로 안 갑니다. 자기 이름 돼 있는 걸 가지고 막 위변조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많아. 질문하러 와가지고 이게 자기 이름인데 교수님 이거 위변조 아니에요? 왜? 남의 이름 썼잖아요. 명의자가 자기인데 여기다가 누구 이름 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남의 이름 썼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명의 문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명의자가 자기 이름이면요 여기다 남의 이름 써도 이 위변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명의자가 누군지 꼭 보셔야 돼. 이 문서가 누구 명의로 작성된 문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름은 내 명의로 해놨어 이렇게. 여기다가 뭐 제 이름 쓰기 좀 그러니까 장정훈 이렇게 썼어. 장정훈 교수가 자기 작성한 거야 이렇게. 이건 절대 위변조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썼어. 여기다가. 아니면 제 도장을 찍었어. 제 이름을 썼어. 이건 위변조가 아니야. 이거 절대 위변조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이제 만약에 이게 내 서명을 썼으면 사서명 위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내 도장 찍었으면 사인 위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 기본적으로 위변조는 명의자가 남의 이름이어야 돼. 이게 남의 이름인데, 자 이게 작성죄가 되면은 자기 이름이라는 거 해야 돼. 그럼 자기 이름이란 건 이건 작성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잖아요. 이건 공무원 이름으로 되겠지? 공문서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작성해야 돼? 공무원이 작성해야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공무원만이. 그래서 이거 무슨 법? 신분법이라고 했잖아. 이거 공문서니까. 공문서고 이걸 작성하는 작성죄니까 이거 명의자가 작성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알겠죠?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뭘 처벌하는 거죠? 여기 내용이 허위인 거야. 내용이. 여기가 허위 내용이 들어있을 뿐이야. 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 이건. 그럼 이제 허위 내용인지만 잘 보셔야 돼. 자, 허위 내용을 적어버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데, 허위냐 아니냐를 이제 잘 거분하시. 이거 참 학생들이 물론 뭐 처음에 기본 강의 들을 때는 헷갈리는 게 정상인데, 기본 강의 때 이거 설명하면 쉬는 시간에 많이 쫓아와요. 이게 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안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콩지 파츠 말고 얘기했잖아. 자, 파츠가 있어. A라는 사람이 콩지 파츠 엄마한테 가가지고 콩지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콩지랑 결혼하고 싶은데 콩지가 안 되면 파츠라도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콩지가 주목적. 콩지 안 되면 파츠라도 결혼해서 어쨌든 콩지 파츠 엄마가 갖고 있는 200억을 내가 상속을 받으려고. 자, 어쨌든 콩지가 좋아. 근데 안 되면 파츠라도 하고 들어갔어. 근데 파츠가 얘가 온 걸 봤어. 근데 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파츠가 지금 A한테 엄마, 나 저 남자랑 결혼시켜줘. 막 이러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파츠가 계속 구애를 해요. 나랑 결혼하자. 자, 이랬을 때 A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보세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이게 허위 문서인지 잘 보세요. 거짓말을 썼나 진짜를 썼나 잘 보셔야 돼. 자, 파츠 이뻐 안 이뻐? 아니면 콩지 파츠가 시즌2가 돼도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파츠는 못생겼고 성깔도 나쁘고 아주 사악한 애야. 알겠죠? 사악한 애야. 콩지는 이쁘고 착하고 그래요. 아직 이제 시즌2가 그렇게 돼 있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 그럼 파츠는 안 이뻐. 못생겼어. 진짜. 나빠. 성격도. 여기 돼 있어. A가 파츠가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고문에다가 콩지가 딴 남자한테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억이 날아가게 생겼은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파츠랑 결혼해야 200억이 될 것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파츠랑 결혼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래 결혼해야 되겠다. 뭐 얼굴이 중요하냐? 성격 내가 고치면 되지 뭐. 그래서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얘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편지를 보낸다고 다시 이제 팥쥐한테 보냅니다. 팥쥐 너는 참 이뻐. 성격도 참 착해. 내 이상형이야. 허위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거 허위문서야, 허위문서. 이게 만약에 공문서면 허위공문서가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얘기는 안 쓰고요. 너랑 결혼할게. 이렇게 썼어요. 허위야, 진짜요? 진짜지. 지금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랬어? 결혼하겠다고 그랬어?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니까.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그랬잖아. 이건 허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갖추면 허가를 해줍니다. 결혼은 원래는 이상형하고 합니다. 이쁜 사람하고 합니다. 착한 사람하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쳐봐,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쳐봐. 자, 그런데 이상형이 아닌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하면 거짓말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내가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요, 거짓말 아니라고 했죠. 이 관계 잘 보라고요. 자,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자격을 갖췄다. 허위 아니에요. 이건 허위야. 자격 안 갖췄는데. 얘가 실제로는 자격이 없어요. 실제 자격 못 갖췄어. 근데 공문서에다가 자격을 갖췄다. 자격 증명서. 공문서를 하나 딱 작성해 준 거야. 허위예요, 아니에요? 허위야, 이건 당연히. 근데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어요. 뇌물을 먹어가지고 자격을 못 갖춘 거 알아. 근데 허가서, 허가 통보서라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작성해 줬어요. 허가해 줄게. 허위 아니에요. 이게 왜 허위야? 허가해 준다니까. 결혼한다고 그러잖아. 이건 요것만 썼잖아. 너 자격 갖췄다는 얘기 안 했어. 그냥 무슨 얘기만 했어? 허가해 준다고만 했잖아. 이건 허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명서, 요건을 갖췄다, 자격을 갖췄다, 이건 허위예요. 못 갖춘 사람 이렇게 쓰게 되면. 근데 이런 말 하나도 없어. 그냥 무슨 말만 있으면 허가해준다. 요걸 하면 허위가 아니야. 여기까지 되죠? 자, 이제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허위인지만 보세요.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허가해줄게. 허위 아니에요. 자, 여기는 허위인 게 들어있죠. 자격 못 갖췄다니까. 갖췄다고 썼잖아. 그럼 얘는 뭐 때문에 허위가 될까? 이것 때문에 허위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건 허위 아니야. 원래 허가해 준다고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허위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건 요 안에 두 개가 다 들어있잖아, 지금 이렇게. 근데 요건 허위라고 했잖아. 아까는 이것만 쓴 거고, 자격을 갖췄다만 쓴 거고, 자격 증명서야. 이건 허가서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래? 너 자격도 갖췄고 그래서 허가해 줄게. 근데 안 갖췄단 말이야. 이 부분이 거짓말 되잖아. 허위. 했죠? 자, 이제 이것만 자격하면 돼. 팥쥐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편지를. 가슴 아프게. 너 참 못생겼어. 성격도 꽝이야. 내 이상형 아니야. 근데 결혼할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아, 이거 똑같은 말이네?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사실이잖아. 여기 어디 거짓말이 있어요? 허가해 줄게도 거래해 줄게도 사실. 이것도 그대로 썼잖아. 여기는 뭐하고 쓴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쓰면 거짓말이 되지. 너 이뻐. 착해. 이상형이야. 결혼할게. 이거는 거지가 아니지만 이게 거짓말이 들어있잖아. 이건 허위예요. 근데 이건 허위? 아니야. 다만 원래는 이렇게 되면 결혼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근데 그럼에도 하게 되잖아. 이건 허위 아닙니다. 알겠죠? 다 인정하잖아. 물론 이걸 받은 팥쥐는 가슴이 아프겠지. 이건 거의 뭐 이거 심장을 뭐 칼로 찌른 거랑 똑같이. 너 못생겼어. 성격도 나빠. 근데 결혼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얘는 진짜 진심이잖아, 이거. 진심으로 다 얘기한 거. 허위 아닙니다, 이거.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대로 적었대요. 사실은 그대로 적었대요. 근데 원래 사실대로 하면 결혼 안 해야 돼. 근데 결혼해 준대. 이건 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야. 이거 똑같습니다.
자격을 갖췄다 허가해 줄 때가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자격 요건은 못 갖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 허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사실은 써놓고 법령 적용을 일부러 따르게 한 거야. 원래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법을 고의로 다르게 적용해버린 거야. 그래서 허가해줘버린 거야. 허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건 허위가. 다 인정했잖아. 너 자격 못 갖췄다니까. 근데 해줄게. 아, 너 못생겼다니까. 아, 근데 결혼할게. 이거 어디 거짓말이 있어. 거짓말 하나도 없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겠죠? 고의로 법을 적용한 걸 잘못했다라는 것은 사실관계는 다 그대로 떼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 등을 이건 평가의 문제야. 뭐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허가해줄게 안 해줄게 문제란 말이야. 허가해줄게 안 해줄게 문제인데 밑에 뭐는 그대로 썼대요. 사실관계는 기재에 거짓이 없대잖아요. 그럼 팥지 안 예쁜 건 다 인정한 거야. 안 예쁜 건 다 인정하는데 결혼해줄게 이렇게 됐다면 허위 아닙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모두 잘못 썼어? 응? 5번, 51번? 51번 배임 수치에 해당 안 되는 거 맞는데? 해당하는지 아는? 좀 이상하긴 하네. 죄 안 돼요. 하여튼 51번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국가적법이 보세요. 이제부터 쉽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자, 53번에 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의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를 했을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냐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공무상 비밀 누설은 공무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그럼 일단 이게 첫 번째 직무상 알게 된 것이냐. 저기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보고받은 거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알려줬을 때 이거 공무상 비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세요. 당구장 표시 보면 수사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서 사본이 영장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상 비밀 표시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려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야 되는데 이게 영장 전담 판사면 영장 실심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실질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거기 나머지 부분은 그거와 관련이 없대. 그다음에 또 하나요. 지금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본문에 올라가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에 침해에 의해서 위험하게 된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가적법이기 아니에요. 비밀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 때문에 국가가 기능에 침해를 입는 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밑에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해서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했다. 이게 아무리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직무 수행상 보고해야 될 일이 있어서 보고를 했다. 그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한 거라면 이걸 비밀 누설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취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밑에 여러분 다시 당구장 표시 가보세요. 당구장 표시의 두 번째 줄 뭐라고 되냐면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일선 법원 사법행정 업무 담당자가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법관 비위 정보를 보고한 거래. 그럼 뭐 한 거래?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래 지금. 그럼 내가 국가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걸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입니다. 뭐 같은 자기 식구니까 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거 알리면 안 되지. 영장 전담 판사가 자기가 했던 것을 위에다가 보고 이게 다 뭐였어요 그때. 이게 지금 위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사찰하고 뭐 하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피고인들이 다 부장판사시고 영장 전담 판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판사를 다른 판사가 재판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빼주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엄청 써갖고 잘 쓰신 거예요 머리를. 그럴듯하게 쓰셨잖아요. 그럴듯하게. 이거는 보고가 원래 공무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공무를 보고하려고 하는데 공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침해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 54번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서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거.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이거.
사찰한 거예요. 사찰한 거예요. 이거. 밑에도 마찬가지. 55번 더.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령관이 소속 장교들과 공모해서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우리 그 트위터 사건 알죠? 댓글 사건. 그겁니다. 지금 기껏 일하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댓글 조작하고 트위터 뭐 댓글 조작하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걸 시켰으니까 당연히 뭐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로 1번. 자, 거기 첫 줄을 그냥 읽어볼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좀 아실게. 자, 밑줄 읽어봅니다. 공무원이 동일한 사회에 관해서 1년한 직무지원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단속사 나왔네.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저지른 직권남용에 대해서 설령 자 여기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다. 그러면 지금 여러 명한테 시켰으면 왜 포괄일죄냐? 보호법이 뭐라고요? 국가의 기능이라니까. 국가의 기능. 그러니까 이 국가 기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여러이든 어쨌든 기능 자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버 전담 담당하는 그 기무부대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명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기능은 하나라는 거야. 기능은 하나. 그래서 포괄일죄가 된다. 포괄일죄가 된다. 그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하는 거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대북 첩보계원들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지시했죠. 그러면 기능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포괄일죄.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실무 담당자라 하여금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 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다. 자,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복사를 시켰다고 쳐보세요. 복사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 사실행위라 뭐냐면 판단이 필요 없는 거야. 판단이 없어요. 집 앞에 좀 눈 좀 쓸어 이런 거. 그런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지 않아요. 권리도 아니고 의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무원에서 수뢰죄 처벌할 때 공무원 수뢰죄에서 공무원은 자기가 뭔가를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권리나 있는 사람만 수뢰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소부 이런 사람들은 수뢰죄가 안 돼. 청소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앞에 청소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요 사무실 앞에를 더 깨끗하게 해줘야지. 저쪽은 한 번만 쓰고 이쪽은 두 번 쓰야지. 그런 건 뇌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공무집행의 신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죠? A 사무실 앞에는 깨끗하구나. 믿을만하다. 저쪽은 좀 더럽네. 저기는 못 믿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실행위 같은 거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요. 부하들한테 뭘 시켰을 때 그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복사해와 그럼 복사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시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야.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시켜요. 남한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한다거나 안 할 수 있는 걸 하게 한다나 이렇게 되지. 그냥 얘는 내가 시킨 대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내 로봇하고 똑같아. 로봇을 시킨 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결국 그 행위가 나의 행위로 귀결될 때 그냥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만 그 밑에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대요. 그럼 얘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면 그 직권남용이 되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징계 아까 있잖아요. 징계 같은 것도 짱들이 권한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위원회는 징계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따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징계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 판단을 하는 거야. 짱이 무조건 지시해버리면 그 직권남용이에요. 알겠죠? 직권남용이 자기가 짱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파면시켜. 징계위원들이 심사하는데 그건 직권남용이에요. 왜? 징계위원회에서 열어서 징계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파면권은 짱이 갖고 있어. 하지만 심사는 맡긴단 말이에요. 그다 우리 규정에 이렇게 맡기게 돼 있어요. 짱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 있는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건 자기들의 기준이나 절차나 권리가 딱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했을 때 요게 이제 직권남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직권남용이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직권남용이 된다고 봤어요. 밑에 그 당구장 표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넘겨보세요.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56번도.
뭐 제목 정도만 읽으셔도 돼요.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밀치면 당연히 공직방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불법적으로 점거를 한 뒤에 천막 분용사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구청이 행정대지팡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는데 대책위 관계자들이 항의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명목에 집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집회 개최가 불법이에요. 신고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항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밑에 농성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덫치기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우리 경찰이 불허를 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리고 경찰도 이미 지금 행정대 집행을 하니까 사고 날 줄 알고 경찰관들이 그 옆에를 다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불법 집회하려고 그러니까 막았는데 그 막은 경찰관을 폭행을 하면 공직방해죠 당연히. 자 57번에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 국장이 자 노조 국장입니다. 이 국장이 위법한 쟁의인 점거농성장에 들어가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독려. 자 독려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던 거라는 뜻이에요. 자, 두 개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자, 업무방해 방조가 되느냐? 일단 가로 2번 보세요. 쟁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 쟁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당연히 방조가 되겠죠. 다만 이게 쟁의 행위다 보니까 노동쟁의도 하나의 기본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밑에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로 3번 보면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종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로 인해서 도움이 뭐가 됐어야 돼. 도움된 게 없어버리면 방조가 아니에요. 뭔가 도움이 됐어야 돼. 인과관계 필요하다. 근데 밑줄 정범의 범죄의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방조 도움이 됐어야 돼. 정범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다면 방조범이 안 되다. 이게 사실상 범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럼 방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제가 해놨는데 농성 현장 독려 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독려니까 범행을 더욱 유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막 해버리면 정신적 방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노조에서 원래 공문을 전달하도록 돼 있고 그 통상적인 활동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공문을 전달한 것 자체가 이 위법한 업무 방해를 독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을 전달하는 건 방조가 아니다. 두 개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58번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해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됐는데 그럼 면허 취소되면 무면허죠. 무면허. 그럼 면허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죠. 아 근데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됐는데 그 음주가 아니라는 게 확인돼 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음주가 아닌 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면허 취소 처분될 사람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해요. 미안하다야 이렇게 돼서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상 취소는 무슨 요력이 발생하죠? 소구표가 발생하죠. 없던 걸로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면허 취소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면허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면허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건. 자, 형소법으로 갑시다. 형소법은 압수수색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형소법 1번 고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안 되죠? 우리 폭행죄는 방해처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도 그걸 그냥 유죄 때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그 밑줄 있죠. 직권으로 조사하여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처벌불원서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알아서 조사해야 돼요. 법원이. 조사해가지고 1심 선고 전까지 합의서가 들어왔고 처벌불원이 맞다면 당연히 이건 유죄 때리면 안 되죠. 공소유예 판결을 잘라줘야 돼. 자, 밑에 압색검증. 압수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이번에 이 객관적 관련성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잘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직접 그 범죄와 관련되지 않아도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있으면 되죠. 특히 그 객관적 관련성이 기억할 게 정황 증거가 돼도 간접사실이나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어도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요 판례가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필로폰 먹는 놈들은
상습으로 먹는단 말이야. 그럼 필로폰을 먹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소변하고 모발을 채취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수사는 그래서 4월 달에 투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4월 달에 투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영장을 받았겠지 이제. 압수영장 받습니다. 압수영장도 범죄 사실이 뭐로 돼 있을까요? 4월 달에 투약했다. 이거 가지고 범죄 사실을 잡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뭘 받냐면 소변하고 모발을 채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보겠지. 감정을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먹은 게 나와. 이거 나올 수 있죠? 마약놈에 한 번만 먹겠어요? 계속 먹지. 그럼 여기에서 최근 것도 나오고 옛날 것도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 때 다른 때 한 투약한 거 나온 거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약은 4월 달, 확인된 건 3월 달.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이거. 왜? 마약 사범은 계속 먹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영장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이게 모발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때 먹은 것도 확인하겠다는 거야. 소변은 10일만 지나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마약 먹고 10일 지나면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모발을 받는 거야. 그럼 모발은 머리가 자라는 기간 동안에 먹은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옛날 것도 확인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먹었던 게 나오면 심증이 가잖아. 이게 뭐가 돼요? 정황 증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아, 너 마약 먹는 놈이구나. 그럼 이때도 먹었겠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정황 증거잖아. 이것도 객관적 관련성 인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판례 자체가 자, 밑줄 시간 볼게요. 필로폰 투약의 혐의 사실로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했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혐의 사실과 다른 필로폰 투약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수영장에는 3월 달인데 필로폰 투약 사실이 뭐 4월 달에 나왔다든가 이렇게. 그게 밝혀져 압수물에서 밝혀진 필로폰 투약 사실 공소가 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필로폰의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 영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때 먹은 것도 확인하겠다. 이미 돼 있잖아. 그리고 압수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뭐까지 채취했다. 모발까지 함께 기재했다라는 것은 모발까지 뽑겠다라는 것은 다른 때 먹은 것도 확인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걸 왜 확인하냐? 이게 확인되면 이거 먹은 거로 심증이 가니까 정황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된다. 다 된다. 그래서 이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자, 밑에 보세요. 3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별도로 수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해서 피해자를 체포했습니다. 우리 그 영장주 예외 있잖아요. 영장주 예외. 우리 그 체포 구속 목적 수색 있죠. 체포 구속 목적일 때는 영장 없이 누구를 피의자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범인 잡으로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놈 어디 있나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조문이 이게 헌법 불합치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 요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왜 헌법 불합치가 나왔냐? 영장 없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원래 헌법상 강제 행위는 영장을 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영장주의 예외도 인정한다. 근데 이 예외는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뭐 긴급할 때, 뭐 이럴 때에 한해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야지 무조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조문이 헌법 불합치가 났어요. 왜 났느냐? 요것 때문에. 긴급성을 따지지 않고 긴급성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영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충분히 받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가도 된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긴급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게 한 것은 위법 불합치다라고 해가지고 법이 개정됐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로 개정이 됐느냐?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는 거. 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속은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긴급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긴급할 때만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자, 지금 이 영장주의 예외에서 이 헌법 불합치가 나서 바꿨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보세요. 체포영장을 받은 경찰이 별도 수사영장을 받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했죠. 자, 체포영장은 있어. 근데 그냥 수색영장 안 받고 들어갔어. 자, 수색영장 안 받고 들어가면 옛날에는 무조건 가능했어. 근데 헌법 불합치 나왔죠. 어느 때만 하라고 그랬어요? 긴급할 때만 하라고 법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위법으로 봐야 되느냐 적법으로 봐야 되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밑에 가로 1번 보세요. 밑줄.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를 선고한 거다. 이걸 위헌으로 해서 이 조문을 싹 없애버리지. 이걸 싹 없애버리지. 왜 안 없애고 헌법 불합치를 했어요? 우리 헌법 불합치는 헌법 여러분 배우니까 이제 말하기는 좋네. 헌법 불합치는 뭐라고 그래요? 잠정 적용 그런단 말이에요. 개정될 때까지 이거 적용 그런다고? 그럼 안 없애니까 헌법 불합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위헌으로 없애버리지 이걸 왜 살려둬요? 이게 잘못된 거라며. 긴급성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거 잘못된 거라며. 근데 이게 왜 살려둬요? 이걸 없애버리면요. 긴급할 때도 못 해요. 긴급할 때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 긴급할 때는 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 잠정 적용을 두는 이유는 뭐다? 긴급할 때는 해야 되지. 근데 이 조문 자체가 없애버리면 아예 못 해버리잖아. 그래서 긴급할 때는 하려고 허용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걸 헌법 불합치 위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긴급하지 않는데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데 긴급할 때는 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 조문을 지워버리면요, 아예 이걸 못 해요. 그래서 조문을 그래도 살려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살려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긴급할 때도 못하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문은 살려두는 거다. 자, 그래서 조문이 살려졌다면, 자, 밑에 국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긴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위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위법으로 봐야 된다. 자, 뒤에 넘기시고, 자, 가로 1번 봅니다. 또 역시 밑주신 거 볼게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입법자에게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법을 바꿔서 소급 적용 여부와 서급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개정했을 때 이렇게 개정해놨잖아요. 영장에 한 체포 구속은 긴급할 때만 해야 된다라고 법을 바꿨잖아. 그럼 이 법을 바꿀 때 항상 적용 범위를 법에다가 둬요. 적용 범위를 보통 부칙에다 둔다고. 부칙에다가. 요 개정된 조문은 개정된 이후 거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체포 사는 것만 적용한다. 또는 과거의 것도 적용한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우리 법에는 이게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규정이 법을 만들 때 그 규정을 재량이다 보니까 안 적었어요. 그럼 이 조문이 이런 거 없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근데 밑에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국법 조항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표가 당연히 미쳐야 된다. 밑에 소급표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요 예 생각하시면 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위헌 법률에 대해서 위헌 심판이 올라가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위헌재청 심판 배우죠? 그건 들어가죠. 여러분 시험에 안 들어가나? 헌법소송 안 들어가나? 헌법소원 배우나요? 안 배우나? 안 배우나? 자, 법원이 재판 중입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간통이 이렇게 돼서 없어졌어요. 간통을 재판 중입니다. 옛날에 간통이 있을 때 간통죄에 대해서 재판 중입니다. 근데 판사는 이 간통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판사 생각이야. 간통 이거 위헌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살아있어. 아직은 합헌으로 지금 법이 살아있어. 근데 자기 생각에는 위헌이라고 생각해. 얘를 유죄를 때려?
나의 양심이 안 맞아. 내가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유죄를 때려요? 그럼 이때 판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요걸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요거 심사 좀 해주라 이렇게. 이걸 위헌재청 심사라고 그래요.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헌 여부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해서 신청 청구를 해요. 알겠죠? 위헌 여부를. 그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결정한 동안에 얘는 뭐 하고 있을까? 이거 안 때리겠지. 재판 정지입니다. 이 동안에 소송 절차를 정지하고 기다려요. 이게 정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요. 여기에 따라 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여기서 위헌 결정을 했다면 뭐 때릴까요? 무죄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간통죄 위헌이라고 물어봤더니 위헌이래. 아 그래요? 위헌? 무죄 이렇게 나옵니다. 합헌이라고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유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론 보고 내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 불합치는 잠정 적용 이렇게 했잖아. 다만 헌법 불합치는 잠정 적용이지만 무슨 뜻이야? 위헌이야. 위헌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지금 없애면 사회 혼란이 생기니까 일단 그러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잠정 적용할게. 근데 그거 위헌이야. 이렇게 해주면 이건 못 때려야 돼. 이 사건에 한해서는 무죄 때리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요 사건. 왜냐면 내가 이 사건과 관해서 물어봤잖아. 그럼 이 사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건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요 사건은 무죄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요거 말이에요. 지금 거기 법에서 뭐 소급표가 어떻게 소급 적용 예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 둘, 넷, 여섯째 줄 이 사건 거기 밑줄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요 사건이야 지금 재판하게 된 사건. 요 사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위헌으로 확인됐으니까 무죄 때려줘야지. 여기는 당연히 여기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요게 지금 소송 정지되어 있을 때 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서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다른 사건이야? 다른 사건도 뭘 기다려? 이게 지금 쟁점이 되어버린 거야. 법정에서. 간통죄가 쟁점이 딱 돼서. 쟁점이 됐네? 그럼 우리도 기다리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요게 법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그랬다 딱 나오면 얘도 똑같이 적용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거기 지금 뭐냐면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국법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던 사건. 당연히 이 사건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게 적용이 된 거야. 왜냐하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해놨죠. 거기 당구장 표시 보면 이 재판 진행 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찰의 직무집행에 근거가 된 국법정의 위헌이라는 주장이 생겨가지고 이게 쟁점이 돼버렸었어요. 그러면 이게 법정에서 재판할 당시도 이게 위헌이냐 이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렸다가 그 결론 보고 따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당연히 적용이 돼버렸고 경찰의 행위가 위법으로 돼버렸어요. 긴급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하시고 자 이제 밑에부터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4번 판례부터 계속 비슷한 취지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형소법에서 다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여러분 그 전자정보 압수하는 거 배웠죠? 컴퓨터 압수할 때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압수할 때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몇 가지만 추가하면 돼.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거. 근데 대신 중요해요 내용이. 컴퓨터에서 컴퓨터 안에 있는 저장 매체에 있는 내용 요거를 압수할 때는 원칙 어떻게 압수한다? 요것만 뽑아서 압수한다. 원칙 예외. 자 이것만 뽑아서 압수하려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이걸 너무 찾는데 시간 걸릴 때 요 사무실 계속 이거 찾고 있으면 일주일 막 7박 8일 동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저장 매체를 통째로 들고 가서 저장 매체 자체를
형사계 사무실로 가져가가지고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여기에서 압수를 하는 게 허용이 된다. 예외. 그래서 저장 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원칙은 뭐만? 요것만 가져가도록 돼 있다면 요것만.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래 이 사건 수사는 A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영장을 받았는데 여기서 B 사건의 증거물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그러죠? 이 영장 가지고는 안 된다. 뭐 B 사건의 증거물이 나면 일단 확인하기 그거죠. 아까 봤던 객관적 관련성 인정되나 봐야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거 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사건으로 인정해 주니까 뭐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냥 압수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이 안 되면 별도 영장 받아야지. 별도 영장 받아가지고 새로운 영장으로 해야 되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동에 절차 뭐 있어요? 절차. 참여권 보장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참여권 보장한다. 압수했으면 압수 목록 교부한다. 이런 절차 다 지켜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형사계 사무실로 와서 검색을 할 때도 관련된 물건만 압수할 수 있다. 관련된 증거물만 압수할 수 있다. 절차 지켜야 된다. 이거 배웠잖아요. 자, 지금 나오는 판례는 뭐냐면 영장이 아니라 아니고 임의 제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거야 이제 핵심. 우리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임의 제출을 받는 경우도 임의 제출을 받는 경우도. 그럼 임의 제출을 받아도 내가 임의 제출 받은 사건이 있죠. 이 사건과 관련된 것만 뽑아야 돼요. 관련된 것만 뽑아야 되고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더라도 관련된 것만 뽑아야 되고 절차 지켜야 되고. 요거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 똑같은. 여기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거기 가로 1번에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집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밑에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하는 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의 제출물의 압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밑에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전자정보가 수록된 전자정보 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만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그것만 뽑아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밑에 줄은 제가 일부러 밑줄 안 쳤습니다. 원칙은 똑같이 원칙이니까. 원래 영장도 컴퓨터에 있는 것만 뽑아내는 게 원칙이다. 임의 제출도 그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 그럼 영장도 예외가 있으니까 임의 제출도 그 밑에 줄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불가능하거나 그럴 때만 정보 저장 매체 전체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똑같은 얘기는. 이랑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영장하고 똑같구나 임의 제출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로 2번. 자, 문제는 임의 제출도요. 임의 제출은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야. 스스로 임의 제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둘째 줄에 여러분 중간쯤에 제가 밑줄은 안 쳤지만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이렇게 돼 있다. 임의 제출은 영장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영장은 뺏는 거지만 임의 제출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범위를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우리 대표적인 전자정보가 임의 제출하는 게 대표적인 게 컴퓨터나 휴대폰이에요. 컴퓨터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게 되면 컴퓨터에도 다른 내용 많이 들어있어. 휴대폰에도 다른 내용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혼재되어 있는 정보 저장 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 임의 제출은 내가 스스로 제출하는 거니까 요 중에 요것만 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줄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임의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를 임의 제출 받으려면 어디까지 임의 제출하는지를 특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야. 뭐 저기 이거 전체요? 다요? 아니 어디까지요? 이렇게 받아라는 거야. 그게 특정을 해줘야 되고 밑에 정보 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하는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확인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수사기관이 추단하면 안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근데 이제 밑에 가로 3번이 이게 문제야.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을 받는 동안에 이제 정확하게 의사를 물어봤을 텐데 그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그 사유로 인해서 임의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 사실과 당연히 관련된 것만, 그죠? 당연히 관련된 것만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하나에 압수해야 된다. 임의 제출 자체를 말을 안 하면 무조건 뭐만? 사건과 관련된 것만. 범위를 얘기 안 했으면 사건과 관련된 것만. 다만 우리 사건 관련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 넷째 줄 끝에 보세요.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넷째 줄 끝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관련성 인정한다고 그랬죠. 이거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관련될 수 있는데 자 밑에 줄.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이게 관련성 말하는 거예요. 관련성. 관련성이 있어야만 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이란 이유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원래 그렇죠. 똑같아. 그럼 임의 제출물의 압수의 경우도 상대방이 의사를 밝혀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의사를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 영장에 한 것처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4번 여기 보세요. 자, 밑줄 봅니다.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휴대폰으로 여러분 몰래카메라 찍는 애들 있잖아. 거기에 한 장만 있을까? 많겠죠. 거기는 당연히 몰래카메라 많이 찍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범죄의 속성상 상습적으로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휴대폰 이미 제출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몰카 찍은 것들을 거의 다 연관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 촬영물은 당연히 몰수 대상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동일한 사진이 많이 있을 가능성도 많고 또 그거는 몰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압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관련되기만 하면 압수할 수 있는데 자 문제 5번도 주의하셔야 돼.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전자정보 매체를 피의자가 이미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출? 피해자 등 제3자가 이미 제출을 하면 피의자 본인이 제출하면 별로 문제 안 되는데 피해자가 제출하면 이건 소유자의 의사가 아니잖아 이건. 그래서 그때는 그 임의 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를 좀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왜? 본인이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거 하나 하시고 자 6번. 자 어쨌든 이번에는 임의 제출을 받았을 때 그 복제본을 임의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서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소법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유기에 보장해야 되고 압수문도 작성해야 되고 절차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야.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밑에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하자고 임의 제출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피의자가 제출하지 않은 거니까 피의자에게 더 참여시켜야 되겠죠. 더 참여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 피압수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걸로 동의하라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휴대폰을 줬다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보셔도 돼요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피해자가 줬는데 그 안에 있는 걸 다 봐도 된다고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더. 자,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한 거 보시면 이게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임의 제출했는데 자 밑에 줄 전자정보 중 임의 제출을 통해 압수된 범위는 임의 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치입니다.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 뭐가 문제냐면 2013년께 나왔어요. 자 범죄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 제가 그거 밑줄 친 이유가 13년 거예요. 13년 거. 13년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치고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를 보기 어렵대요. 보통은 뭐 같은 거면은 전에 것도 보는데 얘는 왜 문제가 되냐면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피해자 아닌 사람이 임의 제출하면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그게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거를 관련성을 이제 안 해버렸어요. 우리 대법원이. 요거 하나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밑에는 보세요. 5번은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 촬영 행위를 하고 그 외 아동 청소년 이용 업무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 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자,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얘가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자, 밑에 밑줄. 피해자 A에 대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직접 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걸 볼 수 있고, 압수 영장에 따라 압수된 정보, 전자정보 및 분석 결과 등은 혐의 사실 간접 증거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객관적 관련성 인정했습니다. 얘를 객관적 관련성 인정한 이유는 특히, 자, 밑에 보세요. 당구장 표시.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촬영한 것이라고 지정한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뒤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피해자한테. 이건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한테 받았어요. 본인한테 이미 제출받았고, 영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작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발견을 했습니다. 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피의자한테 인정받은 거야. 아까 피해자한테 받은 건 시간적 관계가 길다고 그래가지고 인정 안 해버렸죠. 이거는 뭐 인정해줬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요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 객관적 관련성 문제인데 전부 다 카메라 찍는 것들인데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자, 6번에 2번은요.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주택에서 몰래 당시 교제 중 여성의 나체 음부를 촬영한 게 나왔습니다. 관련성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아까도 어린애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미성년자 A에 대한 거, 미성년자 B에 대한 거, 미성년자 C에 대한 거 이런 건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몰카를 찍을 놈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여자친구 나체 사진이 나온 거야. 이게 얘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또 나체 사진 찍고 그것까지 찍은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르죠. 이게 몰카를 찍은 것들이 여러 개 있다면 그건 관련성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압수한 사건은 그 지하철에서 몰카 찍은 사진인데 자기가, 자, 밑에 보세요. 밑줄 읽어볼게. 지하철에서 카메라 등용 촬영으로 현행범을 체포한 휴대전화 이미지를 제출받았는데 밑에 줄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행위와, 자, 거기 그 뒤 다세대 주택에서 몰래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이 성관계를 하고 자고 있는 상황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나체와 음부를 다 촬영한 행위는 그다음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포함하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관련 증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촬영된 사진은 이미 제출했다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사실과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 이거 인정이 어렵다. 그리고 밑에 참여기도 안 줬어. 그래서 이건 증거로 못 썼어요. 일단 좀 성질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관련성 인정 안 했어요. 구하시고. 자, 밑에도 또 기억하셔야 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미 제출받았는데 이거는요 비슷한 사건이고요. 더더군다나 피고인 스스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해 준 사건입니다. 자, 밑에 밑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을 적발하고 휴대전화 이미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밑에 피의자 신문을 지명하면서 피고인의 면전에 휴대전화를 탐색해서 피고인 면전에서 참여 보장, 참여권 보장. 자, 피고인의 면전에서 휴대전화를 탐색해서 다른 불법 청구서를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람표를 직접 작성해서 교부하게 한 거. 이건 뭐냐면 밑에 보세요. 이미 제출받은 범죄 혐의 사실과 당연히 같은 종류예요. 이거 전부 다. 몰카 찍은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자, 관련성이 있고 그 밑에 동영상을 피고인의 참여 아래 추출했고 피고인이 직접 동영상을 토대로 일람표를 작성했다면 상세 목록, 우리 압수 목록 준 거하고 똑같아요. 지가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압수 목록 교부된 거와 다름없다. 절차 다 지켰다. 그래서 증거를 쓴다. 그랬어요. 밑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8번도. 자, 위장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는 몰카가 아니고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아니고요. 모텔에 있는 몰카입니다. 모텔에 있는 몰카. 요거 주의하세요. 요 판례도 좀 주의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위장형 카메라는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만이 저장되는 경우 통상의 압수 절차 외에, 자, 뒤에 참여액이 안 줬어요. 압수 목록 안 줬어요. 그래서 증거를 쓴대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 이건 왜 참여액에도 안 주고 압수목도 안 줬는데 증거를 쓸 수 있냐?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몰카라니까. 그럼 우리 휴대폰 안에는 자기 개인적인 것도 있고 범죄와 관련된 것도 있고 범죄와 상관없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몰카에는 뭐만 찍혔을까요? 다 범죄로 찍은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찍힌 거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밑에 비축물. 이미 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다른 호실에서 촬영한 범행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으로 상용될 수 있고 관련성 있대. 밑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대잖아요. 사실상 대부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압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모텔에다 몰카 찍어놨더니 그럼 거기 찍힌 거는 전부 다 범죄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내용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앞에 끝까지는 다 뭐였어요? 휴대폰이었단 말이야. 휴대폰이니까 휴대폰에는 개인적인 내용도 있고 범죄와 상관없는 것도 있지만 얘는 모텔에 찍혀 있는 건 무조건 다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거기 뭐 피고한테 참여기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기에 안 주고 몽도가 작성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증거에 부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증인 신문 이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우리 증언 번복조서 있죠. 증언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불러다가 말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나온 판례가 뭐까지 인정했지 이제? 증인으로 나갈 사람. 나갈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을 바꿔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나왔어요. 보세요. 자, 밑줄은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경우 검사가 증인 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 답변 유도,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담보되어야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랬어요. 자, 증거. 거기 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의 장에 고발이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었는지, 엄증 자증, 고소 고발이 있었는지, 친고죄 고소, 그죠? 즉시 고발 사건의 고발, 자료증명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다음 밑에 공직선거법에서 공포 요건, 전파 가능성, 객관적 구성 요건이잖아. 전파 가능성은 당연히 뭐 엄증이죠, 당연히 엄격한 증명. 당연한 겁니다, 이거. 밑에 12번.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우리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하잖아요. 이게 그 종교상의 이유로 군대 안 들어간 것도 인정이 됐잖아요. 종교상의 이유로 예비군을 안 받는 것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인정해 줬습니다. 정당세로. 그 인정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밑에 피고인이 범죄 구성 요건에 주관적 요소를 부인하면 우리가 뭘로 증명한다? 마음속에 있는 건 간접 증거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넘기시고. 자, 요거 하나만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봐서 피해자 진술의 내용에 뭐를? 진실성을 증명하는 걸로. 자, 우리 전문 증거 할 때 전문 증거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존재 자체, 진실성. 존재 자체, 진실성. 거기에 또 나온 겁니다, 이번에 문제. 조금 복잡하긴 해요. 자, 기본기. 이거 하면 이게 설명할 거 별로 없어요. 이거 이제 마지막이야. 전문 증거. 뭐가 전문 증거라고요? 전에 듣는 거. 전에 듣는 거. 그래서 듣는 것만 전문 증거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무슨 증거만 전문 증거 돼요? 진술 증거만 전문 증거가 돼. 그래서 무슨 증거는 전문 증거 안 된다? 비진술 증거, 물건. 이거는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증거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전에 듣는 거예요. 전에 듣는 거. 그럼 전에 듣는 거일 때 직접 전해주는 건, 직접 목격자가 와서 얘기하는 건 전문 증거 아니야. 목격자가 아닌 사람한테 전해 들어야 돼. 따라서 목격자가 아닌 사람. 요게 나와야 전문 증거예. 그래서 누가 보통에 나와버리면 전문 증거 아니라고요? 목격자가 나오면 전문 증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격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목격자냐 아니냐. 목격자면 전문 증거 아니다. 목격자가 아니면 전문 증거다. 그러면 살인죄의 목격자는 누구예요? 본 사람, 들은 사람. 본 사람이지 이거는. 본 사람이 목격자입니다. 들은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에요. 살인사건은 눈으로 봐야 되잖아. 명예훼손죄의 목격자는 누구예요? 본 사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말을 들어요? 명예훼손은 뭘 증명해야 되지? 뭐라고 말을 했는가를 봐야지. 아, 물론
그 농화자 그신 분들은 눈으로 봐도 뭐라고 말하는지 안 돼. 입술 모양을 보고 입술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명예훼손죄는 뭐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되는 거. 그럼 누가 목격자예요? 이건 들은 사람이 목격자예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 일반 사건은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아니에요. 근데 명예훼손은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는 거야. 왜? 이거는 말이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죽였는가가 아니야. 죽였는가가 아니라 그런 말을 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사기죄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그런 말을 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일 때는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 저 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판례도 원진술, 그런 말이 있었는가, 존재 자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 때는 이 전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목격자가 돼버리니까. 알겠죠? 이건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우리 사례가 나온 게 이런 거예요. A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네, 살인죄. 이거 목격자는 B가 목격했어요. 이제 문제는 B가 A에게 A는 살인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떠들고 다녀. 자,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이거 무슨 죄죠? 이건 명예훼손죄. 요거는 살인죄. 요거는 명예훼손죄. 근데 이거를 C가 들었죠. C가 이걸 듣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요. 증인으로 와서 얘기합니다. 자, C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살인죄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살인죄의 증인은 누구예요? B가 증인입니다. B가. 얘가 봤잖아. C는 뭐예요? 목격자 아니에요. 그럼 C는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증거예요. 그건 전문증거 되는 거야. 근데 명예훼손죄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명예훼손죄는 누가 증인이에요? 누가 목격자야? 얘가 목격자야. 얘가. 따라서 얘는 목격자가 맞아. 그래서 전문증거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명예훼손죄는 왜 목격자가 되느냐? 명예훼손죄에서 밝혀야 되는 게 뭐냐? 밝혀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입증 취지라고 그러잖아. 뭘 밝혀야 되느냐? 명예훼손죄는 뭘 증명해야 돼? B가 지금 C가 뭘 들었어요? A는 살인범이다라는 말 들었죠. 명예훼손죄는 A가 살인범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얘가 이런 말을 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얘가 이런 말을 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여기 살인범이라는 내용 A가 살인범이냐 아니냐는 무슨 죄야? 이건 살인죄 재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 내용의 사실 여부는 요 재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뭘 재판할 때 문제가 된다고요? 이런 말을 했는가야. 그런 말을 했는가. 이거는 요 재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취지가 다르다는 거야. 살인죄는 그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가? 정말로 살인범이라고 그러던데 진짜 살인범인가? 진짜 살인범인가? 이거 살인죄예요, 살인죄. 명예훼손죄는 진짜 살인범이냐가 아니라 B가 진짜 이 말을 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야. 진짜 B가 이런 말을 했는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진술의 존재 자체. 이거. 그래서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 때는 명예훼손, 살인죄가 문제가 되면 누명. 그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똑같이 합시다. C가 법정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C가 B한테 들었습니다. B가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을 했을 때 요 말이 전문 증거예요?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 증거하잖아. 이렇게 전문 증거는 아니에요. 전문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살인죄의 증거로 쓸 때는 전문 증거, 명예훼손죄의 증거로 쓸 때는 전문 증거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재판할 때요, 이게 전문 증거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뭘 증명하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뭔 말이 나오냐면, 얘를 요걸 증명하는 용도로 썼어. 그럼 요걸 증명하는 용도로 쓸 때 뭐가 돼요? 비진술 증거가 돼. 전문 증거 아니야. 그럼 전문 증거 아니니까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뭘 증명하는 용도로 쓸 때는 이걸 증명하는 용도로 쓸 때는 뭐가 돼버린다? 전문 증거 돼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뭐 갖춰야 된다? 예외요건 갖춰야 된다.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요걸로 썼다가도 다시 이걸로 쓸 때는 요건 갖춰야 된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요 판례가 고문제예요. 보세요. 일단 거기 가로 1번 봐보세요. 어떠한 내용의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정황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는 인정했습니다. 왜?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얘는 전문 증거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증거는 인정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주 사용하면 이때는 뭐가 돼버려? 전문 증거 아닌 것이 돼버린다. 아니 전문 증거가 돼버린단 말이야. 진실성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때는 전문 증거가 다시 된다. 따라서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서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건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줄은 존재 자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증거로 썼을지 몰라도 사실을 그걸 갖고 따지려면 전문 증거 돼버리니까 요건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밑에 이제 가로 2번 보세요. 증인 A가 뭐라고 했냐면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대. 자, 피해자가 나한테 그랬대. 피고인이 추행했어. 피고인이 강제 추행범이야. 이 뜻이야. 피고인이 추행했어. 어려우면 그냥 피고인이 살인범이야. 이렇게 적어놓고 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럼 피고인이 살인범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전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피해자가 A에게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면 당연히 뭐야? 이건 전무시효는 아니지 않겠지.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겠지. 그런 말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의 전부, 추행했는지 살인했는지 무슨 사건? 살인사건. 그러면 지금 얘는 본 사람이 아니잖아. 전해 들었을 뿐이잖아. 얘가 추행했대.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잖아. 본 사람이 아니잖아. 항상 뭘 증명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 그냥 막 하지 말고. 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의 전부 무슨 사건? 추행사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로 말하면 살인사건. 그럼 살인사건이면 증인 A는 목격자가 아니에요. 들었잖아. 그냥 추행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당연히 뭐야 이거는. 사실의 전부로 증거되는 경우는 전문 증거다. 전문 증거다. 자, 그 뒤를 이제 잘 조회하시네. 그 뒤에 따라서 A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다고 봐서 A의 진술을 자 여기 적용하세요. 뭘 증명하는 용도로 쓰래? 뭘 증명하는 용도로 쓴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용도로 쓴대. 피해자가 뭐라고 그랬대? 피고인이 추행했어. 그럼 얘가 추행범인지를 증명하는 용도로 쓴대. 전문 증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전문 증거지 이건 당연히. 그런 말을 했느냐를 확인한 게 아니잖아. 그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추행범이 맞는지. 자, 그거를 증명하는 용도로 쓰게 되면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 그것만 잘 주의하세요. 자, 밑에 자유심증주에서는 미수증거 정도만 보시면 돼. 크게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이 피해자의 항의 태도만 가지고 성격을 속단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추행을 당한 사람인데 밑줄 보세요.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피고인을 잡고 지하철에서 이 자식이 나를 추행했네. 그래서 전동차를 끌어내린 뒤 경찰까지 신고를 한 적극적이고 용감한 성격의 피해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남자를 끌고 와갖고 이 자식이 어디를 추행해 막 끌고 가서 신고한 사람이야.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거기 가로 2번 둘째 줄. 5분 동안 추행을 했대요. 5분 동안. 더더군다나 치마 속에 넣어서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있는데도 5분 동안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5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아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했다고 강제로 끌어내려가지고까지 했던 용감한 사람 왜 5분 동안 가만히 있었지? 피해자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피해자의 항의 태도를 봤더니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고? 알고도?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아니 그 원심이.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설사 피해자가 항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어도 모를 수도 있는 거야. 모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심에서는 하급심에서는 뭐 이게 추행당했다는 거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추행을 당했으면 왜 그때 5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 그건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왜? 너의 행동으로 봤더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후의 태도만 가지고 추행을 안 했다고 속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무조건 그렇다고 나중에 너무 막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밑에 여기부터는 뭐 여러분 보면 아니긴 한데 가셔도 돼요. 하나 좀 더 해야 된다. 여러분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밑에 17번. 17번. 거기 17번에 보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파일의 유출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례에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 들어서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 비밀 누출하는 거 있죠. 비밀 유출할 때 업무상 배임이죠. 근데 그게 꼭 비밀이어야 되나요? 비밀 아니어도 저 업무상 비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비밀이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 가지고 법임죄 안 된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여러분 그 당구장 표시한 거 한번 봐보세요. 비밀이 아니어도 우리 그 비밀 유출할 때 요 판례 있었잖아.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송부한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재산에 해당된다면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된단 말이야. 비밀이 아니어도. 그러면 산업 비밀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봤어야지.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산업기술 하니까 배임 아니야. 이래버린 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게 앞에 있는 판례입니다. 나머지 거는 여러분은 시험 범위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실 분은 가세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승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 나머지 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거기 6페이지 공소제기가 있습니다. 공소제기. 이것도 원래 나왔던 판례 거의 똑같습니다. 검사의 기명날인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무효예요. 무효. 다만 주의할 게 그 밑에 있는 밑줄. 검사가 나중에 공소장에 기명날인 서명을 추후 보완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그 17번 밑에 있는 그 밑줄은 애매하면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18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판례가 있어서 그냥 제가 넣어놨습니다. 관세법 위반죄하고 목재이용법 위반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 거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 파트에서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군형법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된다. 자, 밑에 밑줄 보면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는 2014년 1월 14일자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구성 요건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법정형도 더 세졌어요. 그래서 실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을 따질 때 개정된 군형법 조문, 그 공소시효 관련 조문 그걸 적용해야 돼요. 이게 옛날에 있는 죄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성 요건도 세분화되고 법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 관한 특례 규정인 개정법은 개정 거에만 적용한다. 옛날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죄 자체가 그 얘기입니다. 밑에 소송행위와 능력도 옛날에 나왔던 판례예요. 법인의 해산 총산 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총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에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됐을 때 법인은 그 밑에 밑줄 쳐놨죠. 해산 총산 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되지 않으면 청산 사무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 유익도 그대로 존속한다. 이게 전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재판에서는 군판사가 재판사의 다른 군판사의 인형을 날인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첫 줄 보면 군사법원법에 보면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를 해야 되고 그 재판사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재판관이 서명 날인할 수 없을 때는 재판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일반 판결문도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법관들이 서명 날인 못하면 재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재판관이 서명 날인 없는 데다가 재판장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그냥 다른 판사가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 재판관의 인형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형이 날인되어 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법대로 하려면은 그 재판 판사가 없으면 재판장이 서명 날인해야 돼요. 재판장이. 근데 다른 판사가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밑에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판결서 경정이라는 것은 거기 첫 줄에 있는 것처럼 계산을 잘못하거나 뭐 날짜 계산을 잘못하거나 숫자 더하기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걸 고치는 걸 판결서 경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거기 밑줄처럼
판결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 경쟁이 안 됩니다. 뭐 유죄를 무죄로 바꾼 거나 이런 거 안 돼요. 계산 잘못하는 것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23번.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추가 심리 없이 양형에 반영했다. 자,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변론 종결 끝났어요. 변론 종결이니까 재판 끝났어요. 재판 끝났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쓰고 있는데 피해자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판사가 피해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형을 높이 때려버린 겁니다. 위법이라고 했어요. 왜 위법이냐?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죽었다는 걸 양형에 반영하려면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고 진술 기회를 주고 변명할 기회 주고 그러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사가 혼자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형 사유가 재량이고 참작 사유가 재량이라고 하더라도입니다. 하더라도 자 밑줄 사실심 변론 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 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해서 재판을 다시 열어가지고 양형 자료에 관해서 피해자가 죽었다, 뭐 변명하거나 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 심리 절차를 거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판결을 선고해야지. 그냥 판사가 죽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양형을 때려버리면 피고인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는 게 왜 죽었는 건지가 문제지잖아. 피고인이 방어할 것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해버리면 위법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재판의 집행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 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남의 거잖아. 어쨌든 간에 명의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려면 명의를 피고인 걸로 바꿔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죽은 전두환 씨 관련된 겁니다. 그 전두환 씨가 지금 국가에다가 막 몇천억 안 됐잖아요. 그게 사실상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하려고 지금 검사가 했더니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차명재산도 이름이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추징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명의를 바꿔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고 나서 추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배상명령은 우리 합의서가 제출됐는데 실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으면 합의금 상당액을 배상명령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아실 게 두 가지. 그 밑줄 주신 것처럼 우리 합의금도 배상명령 때릴 수 있죠. 자, 합의금 배상명령 때릴 수 있는데 합의됐어요. 그래서 합의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합의금이 배상명령을 때릴 수 있는데 만약에 변제가 일부 됐다면 그거는 빼는데 거기 뭐 2,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밑에 보니까 추가로 변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놓고 갚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전체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때릴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거까지 삽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승진 보는 친구들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에 형법이나 형소법에는 중요한 판례가 좀 나왔어요. 최근 판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서 꼭 좋은 결과 내시고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자, 수고했습니다.